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Attack Surface Reduction 이라고 해서 한국어로는 공격 표면을 줄이는 그런 행위인데, 특히 이제 크로미움 브라우저에서 그러한 공격 표면, Attack Surface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Attack Surface가 뭐냐 라고 이제 데피니션을 2018년 한 논문에서 Systematic Literature Review라는 곳에서 이제 정의를 했었어요. 이것도 이제 학술적으로 정의했던 여러 가지 데피니션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첫 번째까지 보면 Union Code, Interfaces, Services, Protocols, and Practices Available to All Users 이렇게 쭉쭉 나와 있죠. 그래서 비인가된 사용자들한테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코드라든지 인터페이스라든지 서비스라든지 프로토콜들 이런 것들의 어떤 집합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유사하게 사용자에게 externally visible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보여지는 그러한 시스템의 어떤 액션이고, 이러한 것들이 커질수록 공격을 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커지겠죠. 마찬가지로 마지막에서도 list of attack feature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공격자들이 어떠한 공격을 할 수 있는 어떠한 surface, 공격을 할 수 있는 바운더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ttack features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open sockets, open RPC endpoints, open named pipes, service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택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영역이다, 표면이다, 또는 그러한 부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선 학술적인 얘기를 조금 써머리를 해보면 결국 악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원래 의도치 않았던 악의적인 행위겠죠. 그쪽에 노출되어 있는 어떤 공간, 스페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비인가된 데이터 액세스라든지 데이터 유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택 서피스라고 하는 공격 표면, 공격 영역이 작을수록 우리가 좀 더 방어하기가 쉽겠죠. 자, 그래서 어택 서피스라고 하는 어떤 영역들을 테크니컬하게 보면 어떤 형태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단위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함수 단위, 맨 처음에 함수 단위를 볼 수 있습니다. API와 같이 펑션 단위를 보면 가장 로지컬한 어떤 유닛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줄이면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향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단위가 될 수 있겠고요. 파일도 하나의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정한 유형의 어떤 공격에 취약한 소스 코드가 있으면 그런 파일들을 없앨 수도 있는 거고요. 바이너리 단에서도 실행 파일이라든지 컴포넌트라든지 모듈, 패키지 이런 단에서 공격 그 표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시스템 단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성을 이네이블 해서 그 시큐리티 임플레멘테이션을 볼 수도 있겠고요. 네트워크 단위에서도 아주 민감한 어떤 호스트를 격리시킨다든지 네트워크 자체를 이제 별도로 분리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드러나는 그런 공격의 영역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ASR이라고도 불리는 이 공격 표면을 줄이는 방법은 사실 앞에서 봤듯이 여러 가지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죠? 시스템 단에서, 네트워크 단에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파일 또는 펑션 그러한 유닛을 보고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건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공격의 어떤 영역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를 살펴보는 건데요. 어, 현대 소프트웨어들은 개발을 할 때 굉장히 모듈 형태로 잘 덩어리 지어서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개발 프레임워크라든지 툴킷이라든지 라이브러리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개발자는 아주 빠른 시간에 개발을 할 수 있게 되고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프레임워크나 도구들을 이용해서 어, 빠르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 딱 개발해서 사실 오버헤드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여기 세이빙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디스크의 메모리 영역을 좀 줄이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사실 개발자가 모든 코드들을 다 개발하지 않아도 되니까 나오는 이제 스페이스에 대한 세이빙은 또 얘기한 거고요. 실제 이제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지 메인터넌스라고 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어, 그 메인터넌스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어떤 취약점이 있다고 하면 그 버그를 굉장히 쉽게 고칠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라이브러리 하나만 고치면 나머지들도 이렇게 고칠 수 있고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함수들 모두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시큐리티 패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듈화돼서 적은 단위의 기능별로 잘 모듈화해서 빠르고 신속하고 그리고 굉장히 높은 생산성으로 코드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지만 사실상 이제 어, 그 우리가 사용하려는 코드보다 더 많은 코드들을 불러와야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코드 블로트라고 해서 부풀어 오른다는 거죠. 블로트라는 게 결국 이제 공격의 어떤 표면을 증가시키는 그런 형태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소프트웨어에서 공격 표면을 축소시키는 방식은 불필요한 코드들을 찾아서 삭제하는 방식인데요. 일단 겉으로 얘기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취약한 프로세스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버거들을 삭제를 할 수 있겠고요. 우리 앞서서 이제 코드 리유즈 어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 거기에서 합법적인 코드가 굉장히 좀 적다면 의도치 않게 공격자가 모을 수 있는 그런 포텐셜한 그러한 게짓들을 또 줄일 수 있고 또한 이제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방식들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재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어떤 기능들 이런 것들도 삭제를 해버리면 또 공격자가 공격할 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네트워크 단에서 커넥트라는 함수를 사실 서버 단에서는 커넥트라는 함수를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먼저 커넥트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신 이제 공격자 같은 경우는 서버에 침입해서 서버에서 빅팀이라든지 그죠? 클라이언트 안에 먼저 접속을 해서 또는 자기 자신한테 역으로 접속해서 어떤 데이터를 빼돌린다든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 서버에 커넥트라는 함수 덩어리를 코드를 삭제해 버리면 어태커가 성공적으로 그 서버에 접속했다고 해도 커넥트 함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접속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공격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 많이 사용하지 않는 어떤 기능들을 하지만 잠재적으로 위험한 어떤 기능들을 삭제를 할 수 있다면 좀 더 세이프한 소프트웨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ASR이라는 기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간단한 예로 하나를 보면 소프트웨어가 블롯되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하나의 예제는 이 예제인데요. 우리 C 코드를 처음 배울 때 헬로 월드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메인 함수가 있고 어, 메인 함수 앞에 헬로 월드를 출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탠다드 IO라는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을 이렇게 인클루드를 하죠. 그때 printf는 지금 개발하는 사용자 혹은 개발자죠. 개발자가 이렇게 개발을 할 때, 코딩을 할 때 printf라는 함수를 직접 자기가 구현을 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include라고 하는 이 헤더 파일을 통해서 이 헤더 파일을 통해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어딘가에서 끌어와서 쓰겠죠. 그래서 printf라는 함수를 쓰면 화면에 hello world라는 문자를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조그만 hello world라는 이 코드를 컴파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작은 파일이 하나가 생성이 되겠지만 실제 이 파일을 실행을 시킬 경우에 운영체제가 파일을 메모리에 올려서 로딩해서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메모리에는 단순히 이 사용자가 개발자가 작성한 실행 파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printf라는 함수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메모리에 라이브러리 전체 libc라고 하는 어, C, C 코드, 특히 이제 input, output 관련된 함수들이 다 모여있는 그 라이브러리 전체를 메모리에 로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쓰는 함수는 printf라는 함수밖에 하나밖에 없겠지만 수없이 많이 정의된 모든 함수를 그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모든 함수를 모두 메모리 위에 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printf라는 함수 하나를 쓰기 위해서 아주 많은 양의 코드를 메모리상에 올린다고 해서 이제 이걸 블로트 부풀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단하게 이러한 불필요한 함수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printf만 메모리상에 남겨줄 수 있다면 훨씬 안전한 소프트웨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현대 애플리케이션들은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 특히 이제 공유 라이브러리라고 하죠. 라이브러리는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수많은 라이브러리를 공유 라이브러리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크로미움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무려 거의 100개에 달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지금까지 Attack Surface Reduction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2020년도에는 CCS 슬리미움이라는 논문인데요. 피처 서브 세팅을 통한 크롬 브라우저의 디버로팅 를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 디버로팅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웹 브라우저 상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실행 바이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웹 브라우저 상에서 어떤 부분을 떼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를 떼낼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단위로 떼낼 수가 있겠죠. 함수 단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피처 단위가 될 수도 있고 특성 또는 이제 기능에 대한 어떤 단위가 될 수 있는데 이 기능들은 웹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www라는 곳에서 굉장히 많이 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여러 가지 그레이너츠가 있을 텐데 여러 단위로 삭제할 수 있을 텐데 그 삭제할 수 있는 단위가 어떤 식으로 삭제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크롬이라는 브라우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소스코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바이너리도 하나의 바이너리 중에서 아마 현존하는 바이너리 중에서 가장 단일 바이너리로 가장 큰 바이너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약 코드 영역만 약 110메가 정도 되는 코드가 있고요. 우리 리눅스 커널을 컴파일하면 아마 제 기억으로는 40메가, 50메가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바이너리고요. 리눅스 커널보다 더 큰 바이너리 코드가
브라우저입니다. 그만큼 현대의 브라우저들은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들, 코드들을 제3의 3대 코드들을 갖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특정한 이제 크로미엄 버전을 여기서 썼었지만 약 23,000개 정도의 컴파일레이션 유닛이 있었다. 즉 오브젝트 파일이 23,000개 정도가 있었고요. 그 안에 바이너리 함수들, 그죠? 함수들이 들어가는 게 약 48만 3천 개 정도가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콜 그래프를 그렸을 때 다이렉트 콜이나 인다이렉트 콜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LLVM 패스를 통해서 그렸었는데 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런 바이너리 함수를 노드로 했을 경우에 약 150만 개의 엣지들 연결 부위가 있었다. 그래서 아주 큰 함수와 콜 레퍼런스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아주 큰 바이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로미움 같은 경우에 이제 웹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이 크롬 브라우저 안에서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말씀드렸던 대로 W3C라고 하는 이 따따따 컨소시엄에서 약 1200개가 넘는 표준을 제정을 여태까지 했고 그 중에서 각 브라우저마다 웹 스펙을 정의한 이 웹 스펙을 구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크로미움 브라우저가 어떤 식으로 웹 스펙을 정의하고 있나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웹 피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웹 피처는 W3C에서 제정된 피처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non 웹 피처라고 하는 것은 브라우저 단에서 브라우저가 직접 정의하고 있는 그러한 특성 기능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크롬 브라우저가 직접 정의한 피처들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 있죠. 예를 들면 DevTools 같은 경우는 크롬 브라우저에서만 스펙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 피처 같은 경우는 맨 위에 있는 폴크라는 놈이 있고요. 네, 여기 폴크라는 놈이 있고요. 그리고 experiment라고 해서 지금 현재 기능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험적인 기능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할 당시에 웹 VR, Virtual Reality 관련된 기능들, 지오로케이션 관련된 기능들, 페이먼트 관련된 기능들 이런 것들이 웹 피처의 익스페리먼트 기능으로 들어가 있었고 특히 크로미움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웹 피처에는 없지만 퀵과 같은 프로토콜들도 테스트용으로 넣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표준들 HTML, HTML5, 자바스크립트라든지 CSS, 캐스케이딩 스타일 쉿 이런 것들을 또 표준 웹 피처들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쿼크는 아주 오래된 기능들과 그 백월드 컴패티빌리티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능들과 호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그런 웹 피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웹 피처들은 실제 웹 API라고 하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웹 컨텐츠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뭐 이런 수많은 피처들이 있는데 이 피처 팔러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들을 켜고 끌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웹서버가 이 피처 팔러시를 정의해서 피처 팔러시 안에 있는 피처만 쓰겠다라고 이네이블 하거나 디세이블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브라우저가 이 기능을 보고 이 피처들만 쓰겠다, 쓰지 않겠다 하는 것들인데 이 피처 팔러시는 지금 현재 아주 많은 피처들 중에서 한 2, 30개 정도만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 피처 팔러시는 또 일부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정의한 피처들, 또 일부는 웹 피처들, 또 일부는 이렇게 익스페리먼트 피처들, 일부는 또 스탠더드 피처들 이런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피처 기반의 어떤 디벨로팅은 피처 팔러시 갖고는 할 수 없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크롬 소스가 복잡하다고 그랬는데 크로미움이 굉장히 많은 복잡한 소스의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고 바이너리를 보면 굉장히 큰
코드 리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타내는 이 그 동그라미는 전체 크롬의 바이너리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바이너리 사이즈 중에서 크게 크롬 소스를 보면 소스와 젠 이 두 개의 디렉토리로 나눠져 있는데, 요거는 디렉토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사이즈는 실제 바이너리를 컴파일 했을 때 나타내는 사이즈고요. 소스 디렉토리 안에 서드 파티 안에 블링크라고 하는 렌더러가 이 정도 사이즈를 차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블링크라고 하는 사이즈가 크롬 전체 바이너리에서 상당한 사이즈를 차지하고 있죠. 이 블링크 안에 또 렌더러라고 하는 이런 디렉토리가 있는 겁니다. 이 젠이라고 하는 이 붉은색 부분은 컴파일을 할 때 소스 코드가 실제 원래 있던 소스 코드가 아니고 컴파일을 하면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소스 코드예요. 그 영역도 상당히 적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브 디렉토리들은 이제 큰 순서에서 작은 순서로 카운트 클락와이즈,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소팅이 되어 있습니다. third 파티가 제일 크고, 이 두 번째 계층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크롬 크고, 그 다음 컴포넌트라고 하는 소스 디렉토리가 그 다음에 큰 바이너리 상에서 그만큼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글씨들만 보면 third party라고 하는 게 제3, 그렇죠? third party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블링크라고 하는 렌더러, 이 렌더러가 거의 third party 중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웹 RTC 이런 컴포넌트들도 보이죠. RTC는 이제 우리가 보통 화상회의하고 그런 리모트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그러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V8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상당히 큰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죠. 컨텐트 브라우저나 이 부분도 아마 UI에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러한 크로미움이라고 하는 바이너리 자체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볼륨 자체가 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난 디터미니스트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 있는 내부 컴포넌트들 사이에 어떤 디펜던시라든지 인터랙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컴포넌트라고 하면 앞서 보셨듯이 블랭크 렌더라든지 V8이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라든지 웹뷰죠. 이러한 큰 컴포넌트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브라우저에서 어떤 자바스크립트를 파싱하고 그 브라우저 맨 왼쪽부터 맨 끝까지 어떤 점을 쭉 찍어서 픽셀별로 점을 찍어서 렌더링하는, 그래서 페이지를 그려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스태틱 분석을 해보면 전체 콜그래프나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들이 굉장히 이러한 컴포넌트 단위로 크게 strongly connected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국 다 연결이 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그만 코드를 거의 삭제할 수 없었다라는 게 저희 1차 실험이었고요. 다이내믹 어널리시스를 해보니까 매번 똑같은 페이지들을 접속한다고 해도 굉장히 exercise function이라고 하면 실제 바이너리에서 실제 이제 통과했던, 그죠? 그 함수를 커버했던 그러한 코드들을 보니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죠? 왜냐하면 마우스가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또는 이제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해싱 상태, 그 다이나믹 웹 컨텐츠 있죠? 약간 뭐 어드버타이즈 같은 그런 것들, 웹 컨텐츠가 막 변경이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렌더링 하는 게 틀리겠죠. 그리고 사용자의 어떤 인터랙션들, 마우스의 움직임이라든지 스크롤이라든지 타입이라든지, 그죠? 타이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많은 형태의 서로 다른 인터랙션들이 굉장히 똑같은 페이지를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달라서 어떤 함수들을 지나갔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크로미엄 어택 서피스라고 하면 특히 메모리상에서 잘못 사용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잘못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버그가 있는 코드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뭐 HTML이나 정적인 HTML이나 뭐 CSS 같은 경우는
이 자체만 가지고 공격에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뺐습니다. 그래서 하이레벨 오버뷰를 보시면 여기 왼쪽 오른쪽 위쪽에 있는 이게 전체 크롬 코드라고 보시고 F1, F2라고 되어 있는 게 하나의 피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이라고 정의한 이 피처들, 요게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함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요. 즉, 처음에 F1은 9개의 함수로 이루어져 있고, F2는 12개의 함수로 이루어져 있는 기능, 피처다. 기능을 어떻게 정의했냐? 요건 요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어떤 크롬 브라우저를 띄워서 어떤 페이지에 접속을 해보니까 이 세 개의 함수만 들어갔다 이거죠. 이 세 개만 함수를 프로파일링, 우리가 이거 다이내믹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개 함수만 거치더라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해보니까 여기를 거쳤다 이거죠. 그래서 B를 보고 그 다음에 A, B를 본 다음에 B와 같은 경우에는 어, 처음에는 A에서는 보이지 않았다가 두 번째 방문을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애들은 지금 이 피처 전체를 삭제하지 않고 이 기능을 그대로 두는 겁니다. 대신 피처 2에서는 변하지 않고 이 세 개만 계속 함수 엑서사이즈, 즉 코드 커버리지를 보니까 똑같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삭제해도 안전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만 삭제하게끔 이런 형태의 이제 하이 레벨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형태로 피처 기반으로 먼저 이 피처에 관련된 함수들이 어떤 것인지 스태틱 어나리시스 통해서 알아내고요. 그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스태틱 어나리시스 녹색 부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실제 여기 이 네모가 여기 네모 전체 코드 네모라고 보시면 되고 이 코드들은 각 작은 함수들로 이루어져 있고 함수들은 오브젝트로 이루어져 있고 이 함수 F0, F1, F3가 하나의 피처 1을 이룬다 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게 피처 2, F2, 3, 5, 6가 두 번째 피처를 구성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함수들이 어떤 피처를 구성하고 있느냐는 스태틱 어나리시스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 그런 것은 이제 소스 코드에서 저희가 컴파일러에서 저희가 LLVM 컴파일러에서 이제 콜 그래프를 통해서 요거 피처에 관련된 것들은 매뉴얼 어널리시스와 논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복잡한 형태로 저희가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다루지 않겠고요. 두 번째 이제 콜 그래프 제너레이션은 여기 말씀드렸던 LLVM의 패스를 통해서 콜 그래프를 그리고 이 두 개를 가지고 저희가 어떤 피처가 어떤 코드, 어떤 함수들에 매핑되는지에 대한 지도를 먼저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이내믹 어널리시스 때 실제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을 해서 그 다음에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 거기서 어떤 함수들이 프로파일링 되는지, 즉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함수들이 엑서사이즈 되는지를 알아낸 다음에 그 중에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삭제될 수 있는, 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함수들을 파악한 이후에 우리가 이 바이너리, 크롬 바이너리를 삭제한 불필요한, 예를 들면 피처 1이 불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F3, F1, F0 라는 코드들을 다 삭제한 상태로 이 바이너리를 다시 재작성하게 됩니다. 바이너리 리라이팅이라는 것이 이제 인스트루멘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피처 코드 매핑, 스태틱 어널리시스를 통한 피처 코드 매핑과 프로파일링 리절트, 다이내믹 어널리시스를 통한 프로파일링 리절트를 기반으로 이러한 디볼티드 버전의 크로미엄 바이너리를 생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피처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했느냐? 총 4가지 형태의 클래스를 정의를 했고요. HTML5, JS API, 남웹 피처라고 해서 앞에 크로미엄에서만 정의했던 그런 피처들이에요. 어떤 기능이냐? DevTools, PDF, Extension 이런
피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 어셈블리 관련된 WASM 클래스 이렇게 네 가지 클래스로 그리고 164개의 피처를 정의를 했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함수는 총 14만 3천 개 정도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함수의 총 사이즈는 바이너리 상에서 약 41메가 정도 되었고요. 우리가 110메가 전체에서 대상이 되는 함수의 사이즈는 40메가 정도인 거죠. 여기에 관련된 CV는 153개 정도였고요. 카바하는 피처 팔로시는 약 25개밖에 안 됐죠. 그죠? 164개랑 25개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여기 밑에 보면 에어라인, 이메일, 파이낸셜 이러한 관련된 이런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어떠한 피처들이 많이 보였냐? 이 TP는 third party예요. 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놓은 겁니다. 쪽으로 옮길게요. 코드 커버리지 레이시 보면 짙을수록 커버리지가 많다, 옅을수록 적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보면 리모트 워킹이라고 되어 있죠. 리모트 워킹, 즉 외부에서 이런 업무를 볼 때 쓰는 그런 사이트들을 접속했을 때 특히 여기 시커먼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더라. 즉 코드 커버리지가 높더라는 거죠. 미디어 스트림이라고 하는 이쪽의 피처들이 코드 커버리지가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리모트 워킹 할 때 실제 이쪽 코드들이 많이 활성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엑서사이즈 되었다는 뜻이죠. 트래블 같은 경우는 보세요. 트래블 같은 경우는 흥미롭게도 엑셀러로미터 이런 기능이 또 많이 활성화됐네요.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파이낸셜 같은 거 번째 거죠. 파이낸셜 이메일을 보면 그 PDF 쪽도 조금 짙은 걸 알 수 있죠. 이메일을 열었을 때 PDF 문서가 있었기 때문인 거로 생각이 되네요. 이런 형태로 코드 커버리지가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마다 상당히 다른 형태의 엑서사이즈 된 코드를 저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집을 조금 옮길게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고 그 웹사이트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뭐 AA.com, Delta.com, United.com 이런 곳을 직접 접속해서 유저 액티비티 로그인을 한 이후에 항공편을 찾고 그 다음에 항공편을 끊어서 다시 캔슬하고 로그아웃하는 이런 형태를 쭉 우리가 액티비티를 했더니 아까 그러한 어떤 컴포넌트들이 더 많이 엑서사이즈 됐고 함수들이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 실제 그 경우에 약 23메가 정도 우리가 삭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코드 리덕션 레이트는 53% 정도 되더라. 그죠? 그래서 이 코드를 없앴을 경우에 실제 97개 정도의 CV를 삭제할 수 있었다. 없앨 수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을 보면 약 17.43메가 를 삭제할 수 있었고 코드 리덕션 레이스는 약 40%가 됩니다. 만약에 이 전체 카테고리를 전부 이러한 유저 액티비티를 통해서 했을 때 약 17.43메가를 삭제할 수 있었고 그게 한 40% 정도 되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우에 약 73개의 CV를 삭제할 수 있다. 프리벤션 할 수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많은 코드 리덕션을 보실 수가 있죠. 38.8%면 우리가 110메가에서 약 40메가가 넘는 굉장히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17메가 정도로 굉장히 큰 사이즈네요. 그죠? 우리가 38%가 하면 전체 우리가 삭제할 수 있는 전체 코드 사이즈의 38%를 의미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전체 110메가 중에서도 17메가 정도면 상당히 큰 부분을 삭제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많은 CV를 우리가 방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